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잖아요. 네. 네. 아니, 네. 제가 그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녀서 비웃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갑자기 이슈가 된 게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요? 네. 우리의 대통령께서 지금 네. 대통령이 아니시죠? 우리의 대통령께서 탄핵 가결되고 뭐 하고 지내냐는 질문에 이 책 읽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네. 책을 읽는다고요? 4차 산업혁명 책을 읽고 있다고? 정규제 TV하고 인터뷰할 때 그때요? 네, 그때 그 전부터 유명했어요. 이거는 그 전부터 내가 강연하고 다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읽는다는 게 놀랐는데. 확실히 정권이 바뀌었네요. K 박사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건 조금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뭐 4차고 3차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된 국가 자격을 신설하려고 한대요. 자격증. 네. 진짜 이게 하면 안 되는 짓을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서 하죠? 이 방향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도 좀 드는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은 무지하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그 윗단계는 3차 산업혁명 자격증입니까? 네. 1, 2, 3국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신설되는 자격이 총 17개나 되는데 이름들이 참 멋있어요. 로봇 기구 개발 기사. 이것도 뭐 1급, 2급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네. 네. 그래도 1급, 2급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 등 6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래요. 네. 네. 기사가 있으면 기능사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사 1, 2급, 기능사 1, 2급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연료 전지 에너지 생산 기술 기사.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사. 지금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약간 불쾌감이 드네요. 바이오 의약품 제조는 기사 자격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너무. 그럼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구원들 아니에요? 이거 하는 분들은? 이건 그러게요. 기사가 아니라 박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냐면 앞에 거랑 좀 무게가 좀 떨어지는 느낌인 환경 위해 관리 기사. 이건 그냥 지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굳이 4차 산업혁명과 아무 상관없이. 근데 이런 정부 사업 보면은 뻔한 얘기에 뭔가 이질감이 드는 하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핵심인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거 네. 없나요? 방제 기사. 방제 기사? 예. 아니 그건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죠. 3차 산업화에서도 방제는 해야 되니까요. 1차 산업혁명 때도. 한편으로는 수요가 없는 자격증은 퇴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4차 산업의 세계에 맞지 않는 그런 고루한 직업들이겠죠, 아마도. 그 자격증 관련 산업들이 네. 그런 고루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네, 그 자체가. 근데 이 기사 저도 봤는데 여기에 뭐 특성화고나 전문대와 연계하여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정말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사라지는 걸 얘기 드리면요. 포장산업 기사 뭐 있는지도 몰랐고요. 석공계 기능사. 석공인가 봐요, 석공. 그게 왜 없어지는 거죠? 그게 왜 없어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석공은 이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가 다 석공이 아닌가? 깎는다는 건가? 하여튼 이거 프리메이슨이 싫어할 얘기죠. 프리메이슨이 이 제안을 싫어합니다. 네, 프리메이슨을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원형 기능사라는 게 있는데 원형 기능사?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서클인가요? 아니면 서클인지 아니면 뭐 몰라요. 아니면 저를 원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재밌다. 네. 네, 저는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았군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무슨 뉴스를 보다가 읽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로봇이 대체하고 뭐 자동화 산업화 뭐 AI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졌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마무지한 어떤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는 게 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시점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이제 공장이나 이런 생산 현장에 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어떤 기술이 나와서 공장 자동화를 다 시키고 로봇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지는 또 신기술이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라는 게 물론
뭐 이제 만드신 분들은 의미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참 이런 짓은 진짜 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 할 수가 없는 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예. 네, 아마 정권이 예기치 않게 끝났기 때문에 좀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예산 소진하는 건 진짜 잘 알고 있는데 방법은 저하고 저희한테 상의를 좀. 주시면은 소진 안 해도 소진 안 하고 좋은 방향으로 쓸 수가 있죠. 네, 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진하는. 버릴 거면은 우리 계좌에 버려달라. 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약간 드리자면 제가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좀 독특한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 뭐 기술 얘기 좀 하고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주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성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직업들이 사라질 테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직업을 얘들이 차지할 수 있다. 좀 이런 식의 얘기인데 네. 너무 싫은 거죠. 그거는 지금 관점에서 국영수 잘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창의력 학원 다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창의성 개발 기사 만들어야지.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자식이 창의성 남들보다 창의성이 더 있는 애가 돼서 남들이 직업을 못 구할 때 우리 애는 직업을 구해야 된다. 그게 지금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판검사든가 아니면 대기업 입사라는 거랑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창의성이란 게 국영수가 창의성으로 대치될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말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창의성 이런 얘기하면 수능 문제에 창의성 평가를 하는 창의성 문제가 뭐 100.5점짜리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창의성이란 게 설사 옳은 창의성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다 이기적인 얘기, 우리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양극화 얘기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이 참 생각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직업이 적어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봇들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되면 진짜 기본소득이나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빌 게이츠가 네. 이 기계한테 로봇세 물리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뭐 우리 애한테 창의성 교육이나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전 강조를 하고 싶고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다들 좋아하세요 들으시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강연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관련된 건 뭐 여기저기 뭐 기업 등등에서 많은 강연을 해왔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합리적인 가격에 예, 시가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광고하고 앉아있네. 시가에 맞춰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랜만에 과학 뉴스 들어가 봐야죠. 여기서 썰렁하긴 하지만 와 한번 하고 가죠 우리. 와. 정말 이상하네요. 톤을 조금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우리 원래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네. 맞아. 지금 모르겠어요. 와 하세요 이런 큐를 받아본 시즌 적은 3 되면서 없는데.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니 안 하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K 박사님은 네. 역시 천문학 관련인가요? 그래야죠. 뭐 제가 뭐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블랙홀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오. 오랜만인가요?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근데 참 블랙홀이라는 얘기 거의 맨날 듣잖아요. 네. 맨날 듣고 익숙한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겠는 것도 참.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강의하면 항상 블랙홀 질문이 있거든요. 네. 어제 제가 그 고위공무원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역시 블랙홀. 뭘 물어보시나요? 이 공무원. 블랙홀에서 그냥 그분들은 블랙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고위 공무원 같다. 빅뱅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시죠. 이런 식입니다. 주제는 두 개하고 별로 상관없는 주제였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블랙홀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 그 정치가들 수준이 있지. 그 공문의 부침으로 블랙홀 뭐 요약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개요가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블랙홀. 참 일단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그 워프 얘기하면서 네네. 그 달팽이랑 비유했잖아요. 네. 네. 그 달팽이 그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 13년이 아니고 네. 공화사를 제가 뗐어요. 130년. 아. 그래도 별 차이 없네. 그래도 별 차이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네, 비유는 뭐 그 네. 타당한 걸로 어쨌든. 아무도 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보지만 동그라미 하나 정도야. 네. 뭐. 저희 게시판에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누가 아. 네, 어떤 청취자분이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죠. 아. 네. 아, 네. 제가 다른 거 계산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3, 저도 들으면서 13년은 네. 조금 짧다는 생각을 했지만 전 K 박사님을 믿었죠. 네. 저는 달팽이를 믿었어요. 부지런한 달팽이. 저는 제가 제일 못 믿어서 다시 예, 신뢰와 불신이 서로 오락가락하는군요. 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건 굉장히 최근 뉴스예요. 네. 바로 제가 그 어제 날짜 신문에서 본 건데 아, 한겨레 사이언스온에 그 오철우 오철우 기자님께서 기자님. 네, 기사를 딱 실으셨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초거대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은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옆으로 네,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말고요. 우리는 아니고요. 네, 우리 은하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초거대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 네, 예, 은하의 중심에, 그쵸. 은하의 그죠. 중심부에 예. 예, 엄청나게 질량이 큰 블랙홀들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알죠. 원래 은하 중심에 있어야 정상인데 네. 얘는 중심에 있질 않고 어. 예, 중심에서 지금 벗어난 곳에 있다. 상당히 아. 많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렇죠. 저도 그걸 딱 네. 보고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경우는 사실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좀 자세히. 네. 예, 찾아봤더니 이 은하가 8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멀리 있네요. 예, 굉장히 멀리 있어요. 네. 그런데 블랙홀이 어떻게 보이느냐? 예, 이 블랙홀이 퀘이사인 거죠. K사. 아. 예, 그 블랙홀에게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지금 끌려들어가면서 네.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멀리 있는데 블랙홀이 굉장히 밝게 보이는. 아, 네. 진짜 흔치 않은 네. 그런 거군요. 적색 편의도 심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적색 편의를 가지고 80억 광년이라는 걸 네네. 아,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아는 이야기가 하나씩. 많이 훈련된. 근데 이게 그 퀘이사만 따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은하가 주변 은하 그 이 퀘이사를 품고 있는 은하도 같이 보인 거죠. 관측이 된 거죠. 예, 그걸 보니까 전체적인 은하에 비해서 엄청난 빛을 내고 있는 퀘이사가 네. 그 블랙홀이 네. 중심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다 이거죠.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네. 사진인가요?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네, 뭔가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그 동그란 모양이 네. 선으로 그린 게 은하의 영역인데, 네. 예, 그 중심이 아니고 상당히 옆으로 가 있죠. 구석으로 가 있다. 네, 좀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냥 뭐 보이는 그대로네요. 뭐. 네네. 네.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벗어나 있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중심에서 35,000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은하가 지구 우리 은하랑 비슷한 크기 정도라면 여기라면은 우리 태양계 위치 정도까지. 태양계보다 오히려 더 멀리, 더 나가 있다. 예, 더 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은하에서 변두리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색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 거죠. 아니, 얘는 왜 이 꼴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네. 예, 찾아봤는데 일단 이 블랙홀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억 배예요. 초거대란 말이 초거대죠, 무색하지 않군요. 진짜. 진짜. 네. 진짜 초거대네. 그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초거대 블랙홀인데 태양 질량의 400만 배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고야. 좀 초거대. 예, 엄청나게 큰 블랙홀인 거죠. 10억 배 정도면은. 네. 근데 얘가 벗어나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진짜로 얘가 벗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뭔가 이상한 게 겹쳐가지고 다르게 보이는 건지를 보니까 이제 은하가 밝은 빛을 내는 게 주변 가스가 끌려 들어가면서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 가스가 그 블랙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주변 가스들이. 그러니까 그 주변 가스들의 움직임을 측정을 해보니까 블랙홀 전체적으로 시속 750만 킬로미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와, 현재 이거 빠르네요. 지금도.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1분에 12만 5천 킬로미터. 네. 예, 1분에 12만 5천 킬로미터니까 와. 1분에 달까지 3분이면 가는 거예요. 네. 오. 이 블랙홀이 여기 있으면 달까지 3분이면 달까지 가버려요. 그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 중심에서 밀려 넣은 놈이 틀림없다. 네. 그럼 뭐 언젠가는 아예 튀어나가 버리겠네요. 밖으로. 이게 2천만 년만 지나면 맞네. 불과 2천만 년 예, 후면 불과 2천만 년 후면은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 떠돌게 될 거다. 은하가 블랙홀을 낳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쑥. 은하가 블랙홀을 쫓아낸 거죠. 미라네. 지금은 이미 따로 살고 있겠네요. 그렇죠. 80억 년 전이니까. 예. 아 그렇죠. 뭐 현재.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한 시간으로 볼 때 네. 앞으로 2천만 년 후면은 탈출해서 따로 돌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밀려나고 있다면 뭔가 밀어낸 놈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질량의 블랙홀이 밀려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네. 초신성 1억 개가 정도가 터져야 돼요. 그럴 일 없고. 예, 그럴 리 없고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잖아요. 왜 그런지를 이제 그 논문 저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 연구의 핵심이죠. 이게 관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계산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니까 가장 그럴듯한 게 두 블랙홀이 합쳐진 거예요. 두 개의 블랙홀이. 은하가 이제 두 개의 은하가 따로 있어요. 네네. 따로따로 각자 중심에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 있었어요. 네. 아. 그러다가 이 두 은하가 충돌을 해서 병합이 된 거죠. 네. 병합이 되면서 이 병합이 되면 블랙홀도 두 개가 합쳐지거든요. 네네. 합쳐지는 과정에서 두 블랙홀의 질량의 차이가 크고 아. 회전 속도의 차이가 크면 네. 그것 때문에 중력파가 생기는데 원래 중력파는 생겨요. 충돌할 때마다 네. 생기는데 이 정도 크기의 블랙홀이면 엄청나게 큰. 엄청난 큰 중력파가 생기는데 그게 비대칭적으로 생긴다. 아, 그래서 훅 밀어내는 그렇죠. 이게 거군요. 너무 비대칭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네. 한쪽으로 밀려서 튕겨 나가는 거다. 아, 말 되네요. 또 그렇게 네. 들으니까. 당고 같아요. 그렇죠. 네. 한쪽이 너무 크니까 은하 네. 쪽이 너무 크니까 되게 그렇구나. 비대칭적인 중력파가 생기면서 밀려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력파에 밀린 거다. 아하. 엄청난 중력파에 밀려간 거다. 와. 그러면 궁금한 게 은하에서 거대 질량 블랙홀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사실. 아,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런 거요? 네, 네. 아, 블랙홀이 없는 은하도 있긴 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은하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없어도 문제가 없는 거였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남겨진 그 은하의 나머지 별들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죠. 어.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 중심에 400만 배의 그 태양 질량 400만 배의 블랙홀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얼마 안 되는 질량이에요. 어. 예, 질량이 태양 질량이 1000억 배인데 400만 배 그거 있으나 없으나 뭐 걔가 무슨 뭐 은하의 중심,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이럴 그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군요. 그런 거 아니고 네. 대부분의 초고대 질량 블랙홀은 그냥 중심부에 있을 뿐이지 그게 뭐 은하의 중심을 잡아준다거나 그 회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전체 질량이 더 커나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질량 없어도 은하가 유지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근데 왜 있나요, 거기? 만들어진 거죠. 이제 중심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누가 갖다 놓은 건 아니니까 왜라는 건지 이상하고. 가운데 이렇게 아무래도 몰려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모르고 네. 근데 아마도 뭐 원래 옛날에 아주 좀 큰 블랙홀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졌을 거다. 네. 혹은 초고대 질량 블랙홀은 처음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충돌을 하면서 각각 그 중심의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가 네. 합쳐진 블랙홀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예, 그럼 얘 나가면은 지금 이 은하는 이제 중심의 블랙홀이 없는 아, 그러네요. 예, 새로운 은하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참- 이게 이제 그런 가설을 세우고 이제 관측 자료 이제 나머지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걸 당연히 내놓겠지만 또 강력한 증거가 이 은하 자체가 실제 은하가 충돌을 하면 한 번에 딱 합쳐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실 같은 쭉 흔적 같은 게 길쭉한 흔적 같은 게 남아요. 예, 그런 게 관측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게 실제로 충돌을 한 은하다라는 거는 일단 거의 확실하다.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네, 그렇군요. 이런 일이 사실 저도 처음 들은 얘기고요. 네. 예, 보니까 블랙홀이 충돌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네. 예, 굉장히 드문 경우다. 왜냐하면 질량 차이나 그 회전 속도나 또 회전 축의 각도 이런 것도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드문 경우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 만약에 우리랑 안드로메다가 나중에 네. 부딪힌다고 하는데 네. 그때는 뭐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그것도 아마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면은 알 수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이즈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지 않잖아요. 아마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 어느 정도 블랙홀인지 기억이 정확 안 나는데 뭐 네. 아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뭐 아직 물론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럼 이런 이 관측이 네. 좀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사해주는 바는 일단 블랙홀이 두 개가 충돌해서 병합을 한다. 병합을 한다. 초그대 질량 블랙홀이. 아, 네. 왜냐하면 별 질량 블랙홀이 충돌해서 병합하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 네. 작년에 네. 중력파가 발견되면서. 아 그렇죠 그 일이었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진짜 별 질량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해서 병합한다라는 증거가 발견이 된 거고. 네. 초고대 질량 블랙홀도 충돌해서 병합을 할 거다라는 이론 혹은 그 이제 가설 이론 그리고 그 결과로 보이는 것들은 네. 발견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이론과 그 관측 결과가 딱 맞아 들어가게 이제 관측이 된 건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초고대 질량 블랙홀도
서로 충돌을 해서 병합이 된다라는 증거를 찾은 거죠. 네. 저는 블랙홀이 병합된다는 말이 참 뭐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네.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을 먹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로 합쳐져서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큰 걸로 그냥. 네, 큰 걸로. 그 진흙 두 개 합쳐져서 그냥 하나 되듯이 전체 질량이 커지는 거니까 네. 그 사건의 지평선 같은 게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그냥 그런 거. 정말 그렇게 사이즈가 되는 거죠. 커진다고. 사이즈가 보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 특유의 현상 같은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군요, 이거는. 그렇죠. 네. 예. 그냥 떡져서 커지는 건. 떡져서 커지는 거죠. 정확한 표현. 예.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질량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 아, 참 뭐 이런 거 하나둘씩 좀 참 많은 발견이 있고 네. 그러면서 우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네. 저도 사실 이거 이제 보면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재밌는데 아까 뭐 질문하신 거 이제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예, 역시 없어요. 단지 블랙홀이 이렇게 합쳐지더라. 그렇죠. 합쳐서. 네, 이렇게 그게 합쳐지더라. 중요한 거죠. 이거 네. 재밌네. 뭐 이런 현상이 다 있네. 그렇군요. 이걸 잘 연구하면은 블랙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겠네. 아. 뭐 이건 좀 더 잘 알면 뭐하지? 그렇죠. 4차 산업혁명.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저 별 블랙홀로도 그 정도 중력파가 감지가 됐는데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난 중력파가 감지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연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관심을 가지는 게 네. 지금까지 발견된 퀘이사 중에도 잘 살펴보면 얘가 중심이 아닌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네. 다시 이제 뒤져봐야죠. 아, 그렇구나. 자세히 관측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도 약간 흔들려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 이미 이제 이 정도 이탈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 있는데 발견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하나를 봤으니까 이제 또 신경 써서 보이면 또 네.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중력파 같은 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 중력파 이제 파장이나 그런 주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중력파를 관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 라이고나 이런 거에서는 또 그걸 관측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생각을 한다든지. 네. 하여튼 뭐 별 쓸모없는 재밌는 일들이 많이 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쓸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도 저는 가끔 해요. 그렇죠. 아니, 중력파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항상 얘기 나왔잖아요. 전파가 처음 발견됐을 때 네.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고.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저희 오정근 박사님이라고 네. 중력파는 책도 쓰시고 네네. 이 방면의 전문가신데 17일 날 강연도 하시고. 예, 4월 17일 날 과학 같은 소리 한 해 저희가 시즌 3 네. 첫 번째 편을 합니다. 4월 17일 월요일 7시에 제가 이 얘기 살짝 기팀해드려서 이것도 강의에 포함시키도록 제가. 네.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네. 그날 오셔서 그날 오시면 돼요. 네. 네. 4월 17일 월요일이니까 뭐 약속도 없으실 테고 7시에 벙커 서대문 벙커로 오셔서 오정근 박사님이 말도 굉장히 웃기게 하세요. 정말 재밌는 분이니까 네. 저희 시즌 3 첫 편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 광고까지 제가. 그러게 말이에요. 네. 다음번에 과학하고 앉았는데 또 광고 드릴 거예요. 자, 우리 K 박사님의 쓸모없는 뉴스는 끝났고요. 최 팀장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어요? 저도 뭐 그다지 쓸모가 있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좀 재밌는 테드 강의 영상을 하나 봤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공학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라이거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버팔로랑 소를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비팔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인 거예요. 버팔로가 되게 크잖아요. 뭐 그런 작은 것도- 버팔로인가요? 큰 소인가요? 아,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근데 어쨌든 소의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큰 소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그런 정도니까. 그러고 뭐 이제 연어의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더 적게 먹고 몸이 더 빨리 자라는 연어, 막 이제 이런 것도 유전공학으로 계속 만드는 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멸종 위기종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서 되게 이제 평화로운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멸종 위기종을 구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아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보다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제가 약간 안절부절한 기분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유전공학이 만드는 좀 새로운 생명체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경주마들 있잖아요. 진짜 막 어디 네. 가서 막 상 타고 막 이제 대회 이기고 이러는 경주마들을 보면
얘네들이 너무 좋은 종인데 경주마들은 기본적으로 거세마들이잖아요. 얘네들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 우승한 다음에 이 말을 새끼를 낳고 싶다. 이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이제 복제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승이 보장된 어떤 훌륭한 유전자의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유럽에선 되게 열심히 되고 있어서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이익이 있는 일이죠. 네. 이 경마 우리 말. 네 승마계에서는 저 경주마 목장 가서 네. 종마들이 있거든요. 네, 네. 어디에서 몇 번 우승한 아이의 조카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직접 그 경주마들의 유전자를 복제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이게 탐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거 막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갖고 싶어서 뭐 안달났을 사람이 있었겠죠. 네. 지금은 감옥에 있겠지만 아무튼 말이 얘기된다는 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유전자 변형 기법 같은 게 있냐면 염소를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젖이 항트롬빈 분자를 포함하도록 한다든지 무슨 문자요? 항트롬빈이라는 분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비싸게 팔리는 화학약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염소의 젖에서 수출을 하는 이런 기술 같은 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표적 유전자를 제거한 돼지를 만들어서 인간의 뭐 무슨 장기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크게는 이렇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털에서 형광색이 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형은 좀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많이 저희도 이제 좀 접해본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에 연구자의 그 키노트에 바퀴벌레 사진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맨날 볼 수 있는 약간 그 노르스름한 아시아 바퀴벌레인데 이걸 연구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전극을 바퀴벌레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전극을 신경절하고 뇌절에 장착한 다음에 얘네를 공 위에 올려놔요. 트랙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센서가 붙어있는 공 위에 올려놓고 얘네들을 조정을 하면 말하자면 얘가 공을 운전하는 것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 바퀴벌레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군요. 네, 바퀴벌레 우리가 조정할 수 무선 있어서 조정.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득이 있죠. 예를 들어 어디 적군에 침투한다든지 할 때. 그냥 바퀴벌레를 조종할 수 있으면 네. 그냥 바퀴벌레를 조종해서 집 밖으로 몰아낼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득이 있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어떤 최초의 벌레 운전사 같은, 그러니까 이 벌레들을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를 박탈하고 전극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또 발전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얘기를 하면 이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그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다르파요. 네. 이분들은 이제 이 일을 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일단 다르파는 미 국방성 산하의 국방고등연구기획국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군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네. 그러니까 국방연구 뭐 그런 거 하는 네, 거니까. 무기 만드는데요, 무기. 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연구기관일 겁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죠. 이분들이 그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진짜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데, 나방이요, 나방. 얘네가 번데기 상태일 때 몸에 조그만 유리관 같은 걸 집어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피를 하고 나면 이게 나방에 이미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작은 유리관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적정한 전파 전선을 연결을 해서 얘네들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매트릭스 보면 사람들 목 뒤에 있는 구멍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이미 임플란트를 넣어놓고 이 상태에서, 왜냐면 이제 이게 탈피를 하고 나면은 뇌 부분이 되게 작아지고 오히려 넣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여기에다가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날려보내고, 그리고 약간 큰 사이즈의 딱정벌레 같은 걸 개발을 한 걸 봤는데, 얘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구에 붙여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날려보내고, 예를 들어 지상 2.5cm, 3cm 요 정도 높이에서 전원을 끄면 얘네가 바닥에 착지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막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 벌레가 아니라 벌레를 로봇으로 만드는 네,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사실 로봇을 만드는데 되게 어려운 파트가 좀 그런 거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일들 이런 거. 로봇을 통째로 벌레를 만드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바이오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바이오 로봇들
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개발이 막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쯤 가면은 살짝 무서운데요.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퀴벌레 하나도 허투루 못 보겠고 보이는 대로 없애야겠는데. 고청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고 이제 그 이 키노트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쥐 같은 거요. 쥐 머리 위에 카메라 설치하고 거기에 전극 붙여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거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미로 같은 걸 정말 빨리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실험을 봤어요. 그 쥐 뇌에 전극심을 가지고 비추면은 막 먹다가 끄면은 그냥 안 먹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숭이로 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요. 네, 이제 여기까지 가면 저도 약간 이거 좀 약간 약간 싫다, 좀 약간 프리키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냐면 원숭이를 데려다가 뇌에다 전선을 연결을 하고요. 오른팔이 움직일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모니터를 달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모니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원숭이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원숭이의 인공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세계 최초로 세 개의 팔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포유류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기술도 말하자면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전쟁 상황이나 뭐 첩보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인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쥐나 원숭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동물들의 자율성을 그냥 마음대로 없애버려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지금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고 굉장히 실용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정확히 키노트에서 나왔던 말이었는데 우리가 원한다면 닥스훈트의 머리에 리트리버의 몸통에 핑크색 형광털을 가진 강아지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가지고 싶진 않겠지. 이걸 지금 기술적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랄까 진화를 적극적으로 어떤 제너레이트하는 힘으로써의 우리를 그만큼이나 믿어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들이 좀 생기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는 확신 없이 이런 걸 막 해도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거죠. 사람들은 하죠 그냥. 네, 할 것 하고 같아요. 보는 거죠. 그거는 말려봐야 소용없어요. 없겠죠. 말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충분히 무서운데. 이것도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자,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넣겠답니다. 전 이거 찬성. 이건 뭐 무섭긴 하지만 도움이 나오기는 되니까.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원래 다르파에서 아까 다르파에서 시험을 하고 있던 건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앨런 머스크입니다. 또 앨런 머스크는 실행력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그렇게 안 무서웠던 이유는 안 될 것 앨런 머스크가 안 될 거야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네. 안 그런데 무서웠는데. 왜 그 다르파 실험 중에요. 그 뭐지? 군인들이 같은 숫자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실험이 있다고 그러죠. 다르파 실험은 뭐였냐면요. 다르파 실험은 아니고 다르파의 목표예요. 네, 지금 네. 물고기 가지고 하고 있고 목표는 시각 중추에 칩을 달아서 네. 거기에 전파를 쏴서 시각에 눈에 그 우리 옛날에 있던 그 LED 시계 있죠? 빨간 글자로 뭐 10시 5분 나오는 거 끔찍한 숫자로 작전 같은 걸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그 정도 해상도의 글자를 눈에 띄운다. 그 허드군요. 그러니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눈에다가 눈 직접 안에다. 그렇죠. 어. 뇌에다가 와. 시신경에다가 와. 그거였어요. 멋있다. 좀 무섭고. 네, 다르파가 실제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군인들한테 써먹으려고. 오. 왜 진짜 우리 게임할 때 왜 그 멋있다. 맵 뜨고 네. 막 그 오브젝티브들 뜨잖아요. 네. 뭐 네, 그렇죠. 1, 2, 3 네, 이래가지고 뭐 누구를 사살하라 뭐 어쩌고 네. 어쩌고 터미네이터 보면 터미네이터 눈앞에 지나가는 그런 거. 그런 게 머릿속에서 뜬다는 얘기예요. 와 멋있다. 눈에서 뜨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시신경도 아니고 원숭이 팔 3개 움직이는 거는 무섭고 이건 멋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그냥 안경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되면 수업 시간에 혼자 몰래 게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만드는 기술이겠죠. 당연히. 다르파에서 이제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와는 무관하게
앨런 머스크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뉴럴 링크라고. 이건 정확하게 뭐냐면요. 이름부터 무서워. 네, 컴퓨터와 뇌를 결합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뇌에다가 이제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칩만 심는 게 아니고 칩을 심어서 컴퓨터랑 링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일단은 질병에다 쓴대요. 그러니까 만성 뇌질환 환자라든가 이런 쪽 뭐 간질 이런 쪽에 질병 치료에 도움을 뭐 전기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지만 실제의 목적은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공지능 AI와 실제 지능, 인간 지능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 표현 이렇게 썼어요. Building a better mind라고. 싫어. 베러 마인드 필요 없어요. 제 마인드로 살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How human intelligence will be supercharged by AI. 그러니까 우리의 인텔리전스를 인공지능에 의해서 슈퍼차지드 그러니까 강화시키자. 과급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과급기가 뭐예요? 처음 슈퍼, 들어보는 말이야. 슈퍼차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강화시키자. 일종의 뇌를 오버클럭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랑 인공지능이랑 연결해서 칩을 통해서 그냥 매트릭스 얘기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물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비전이 보이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능을 향상시키고. 매트릭스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차가 꽂아서 막 무술 가르쳐주고 외국어 가르쳐주고.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암기가 됐던 생각이 됐던 계산이 됐던 뭐가 됐던 인공지능 컴퓨터 힘을 빌려서 뇌랑 바로 링크를 연결시켜가지고 쓰자. 이런 얘기를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고 회사도 만들었다는 거죠 벌써. 이게 보면은 뭐 항상 인간의 의식을 나오는 AI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전 항상 생각한 게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인간에다가 그냥 쓰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기계로 인간 의식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의식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데 순수한 기계만으로 의식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방향보다는 오히려 이미 갖고 있는 인간 의식에다가 AI 기능을 넣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게 이렇게 빨리 컴퓨터로 사람의 의식을 재현할 수 없을 거라는 건 동의하는데 둘 중에 하나의 유일 겁니다. 하나는 기술이 없어서 하나는 인간보다 훨씬 나은 것밖에 만들 수 없어서. 그 얼마 전에 저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그게 왜 의식을 재현하는 게 불가능한지에 대한 논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계산을 했겠죠 누가? 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 무슨 뭐 저 괴달 관련된 그런 쪽의 계산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은 있어요. 뭐를 뭐 재현하는데 안 된다 이런 거는 괴달 이 경우가 많아서. 근데 하여튼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 그렇죠,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기계로만 하려고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어요. 아까 그 로봇 동물들, 네. 로봇 벌레랑 비슷한 거죠. 그런 그렇죠. 식의 작고 가볍고 효율적인 외골격의 뭔가를 만들긴 너무 어려우니까 네.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벌레가 있는데 벌레까지 기계로 굳이 만들 필요 있냐. 네. 그렇죠. 지금 심지어 세 분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아까 동물 원숭이 할 때는 우리가 동물이나 원숭이를 조종하게 되고 걔네들이 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다 무서워했는데 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을 가진 자들에게 조종당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죠? 저도. 전, 저는 싫어요. 저는 안 그래서 받을 그렇게 거예요.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제 두려웠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예. 저는 그냥 손 안 쓰고 머리로 게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말고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이제 거기에 목적이 있을 테니까 네. 아까 군인들은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기에 무슨 히든 아젠다가 있었다든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막 이제 영어를 완료하시려면 광고를 막 3분 내내 머릿속에서 들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게 그 이제 뭐 그래도 나는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취직하려면 맞아요. 여기 들어오면 이거 장착해야 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그 뇌에서 자동 번역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네. 영어를 말하기 전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CM송 같은 게 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광고하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게 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혹은 이제 성능이 더 나아지겠죠. 알파고가 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세돌과 제가 바둑을 쳐서 제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세돌도 그걸 갖고 있을 테니까 못 이길 거야 아마. 아마 이세돌이 훨씬 잘 쓰겠죠. 우리는 뭐 보면서도 이거 이게 뭐지 이게? 그 프리스타일 바둑 대회라는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인공지능을 쓰든 인공지능만 쓰든 사람만 하든 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두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게 제일 강한 데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래요. 네. 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사람이 직접 두는 게 제일 그게 세대예요. 체스 대회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국제 체스 대회가. 네. 예, 그런 식으로 다 이제 1997년에 진 다음에 체스는 다 그런 식으로 변해 있어요 지금. 저는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만 안 되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되고 어떻게 인터넷 없이 컴퓨터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똑같은 뭐 거죠. 하겠어요 그걸로. 용량이 한계 있고 얘는 인터넷으로 지금 온갖 거 다 없애서 있는데 저는 겨우 3,000 테라바이트짜리 하드 붙이고 뭐 그러고 있으면 경쟁에서 밀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뭐 해킹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아까 컨트롤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스타트랙에 나오는 보그입니다. 보그 종족. 그 뭐죠? 네, 스타트랙을 보고 오세요. 아 저는 그 질문을 해서 파트님 엄청 기뻐하면서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할 거예요. 제가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용 기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좀 일단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설명을 해야. 네,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용 기자를 옛날 딴지 있을 때부터 참 좋아합니다. 그건 그건 제가 여러 명의 증언으로 들었습니다. 예, 본인도 알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지만 또 못 넘어가네요 그냥. 어쨌든 네. 보그는 한마디로 기계와 생체가 합쳐진 그 하이브예요. 그러니까 기계와 생체가 합쳐진 상태에서 서로가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마치 벌이나 개미 집단처럼 통합 의식이 집합적으로. 있는 그런 종족인데 얘네들은 그게 생물의 가장 최선의 조건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진화가 우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는군요. 믿고 있으면서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성 생물들을 자기네 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걸 어시뮬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타트랙에서는 그러니까 지구에까지도 오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네랑 똑같이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 살고 싶으니까 싸우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몽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그건 나름대로 걔네들 입장에서는 선이에요 그게. 선의의 계몽인데. 예, 선의의 계몽이고 왜 이런 식인데. 선교 아니야 선교. 맞죠. 진짜. 강제로 개종시키는 거나 네. 마찬가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기 싫은 거고. 걔네들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우리의 선장님이신 그 피카드 선장도 저도 잠시 잡혀서 네. 보그가 되기도 했던.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제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든 종족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카드 선장이 거기에 잡혔다가 돌아오는데 그 같이 했던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해요 그 시간에. 수십억과 함께 마음을 나눴던 가끔씩 그걸 그리워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맞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스타트랙의 사실 묘미예요. 그걸 순전히 악으로만 만들지 않고 거기에도 그 사람들도 의도가 있고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간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선택이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렇죠. 외로울 틈도 없어요. 네. 게다가 자료나 정보 같은 것도 다 나누고 있고 걔네들은 유기체 반 기계예요 항상.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것에 결정판은 그런 모습일 수 있는 짝짓기에 거죠. 협의되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겠네. 네, 그런 거 알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그는 물론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느 정도는 그것과 유사한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저 표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빌딩 업 베러 마인드 이 단어 자체도 좀 약간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이렇게 뭐지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이 쓰는 표현 같고 막 그런 거. 그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인류 보안 계획. 네 그런 느낌이 네. 있다니까요. 저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치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유 인간과 기계가 섞여가지고 뭐 스타트rek에서도 뭐 인간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그가 그렇듯이 어느 시점에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도달했을 때 가치가 완전히 변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네. 뭐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로 갈등했느냐. 이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돼서 뭐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뭐 조국은 하나다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하나다. 인류는 하나다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때는 또 그 가치를 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제 미개했던 지금의 우리를 비웃는 옛날에는 다들 개인으로 살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개미나 벌들이 그렇게 진화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죠. 개미나 벌들이 아마 그렇게 진화했을 거예요. 걔네들은 단지 이제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 빠지듯이. 밀어내. 네, 의식을 그냥 밀어내고 없애버린 거죠. 그냥. 사실 저 베터라는 말이요. 뭐가 뭐보다 낫다라는 건 굉장히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누군가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빈둥거리는 건 좋아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은 내가 빈둥거리는 걸 싫어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그럼 도대체 뭐가 더 나은 상태냐 내가 빈둥거리는 게 낫냐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낫냐 이런 판단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이제 뭐 딱히 앨런 머스크가 그런 식의 악의가 있지는 않겠지만 되게 위험하고 좀 싫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급진적이죠.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저는 산업혁명이란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앞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이런 거 포함해서 네. 산업의 혁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커요. 훨씬 더 거대한 일일 수 있고, 물론 이게 당장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인류가 다른 종족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혁명은 한 100년 정도 동안 일어나는 거죠. 네. 산업혁명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에 결국 이제 물론 그중에서 우리가 여러 과정을 겪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소위 말하는 그 방향은 결국은 이런 방향이 그 끝판이 아니겠느냐라는 인공지능과 뭐 인간과 가상현실과 이런 것들이 막 결합된 상황들 이런 것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재밌습니다, 저는. 예. 약간 좀 오래 살고 싶기는 해요.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하죠. 사람이 궁금해서 큰일이니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컴퓨터 칩 같은 거 있잖아요. 실리콘 칩에 뭐 이렇게 딱 납땜하고 이런 거. 그죠. 예. 이걸 외에는 못 넣을 것 같고.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그거 금방 곪고 막.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아. 임플란트 한데도 자꾸 썩난다고요. 우리 귀걸이 하나만 해도 막 맞아요. 곪고 난리 나는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기계의 문명은 너무 발달하고 인간의 마음은 이런 그 컴퓨터를 통해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인간의 육체가 장애물이구나. 그래서 육체를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의 세계로 가는 거죠. 아니면 뭐 트랜센더스? 그런 거. 샌더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뭐 그런. 근데 SF에서 나오는 상당히 다양한 궁극적인 지성의 끝 모델이 그거죠. 인간의 정보와 혹은 에너지와 생명의. 아, 네네. 예.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어떤 식으로 당장 일어날지 뭐 100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SF적인 얘기들 인간의 정보화, 인간의 에너지와 이따위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게 되는 시대에 들어왔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어린이들이 참 상상을 잘하네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제 얘기 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는 저희가 기다려왔던 코너죠. 네, 한 달 내내
내 생각에 차라리 구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 기자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진짜 그 저를 구박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조금밖에 구박 안 하시고요. 지금 전혀 구박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모르겠고요. 현장 분위기나 많이 달라요. 들으시는 거랑. 네, 여러분 다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기다려 오셨던 우리 코너에 우리 저 뉴스룸뿐만 아니고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전체 핵심인 이용 기자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코너 이름이 집착 분석. 네, 죄송합니다. 저 이런 식으로 갈죠. 이용 이거 기자의 자르는 거 아니구나. 이용 기자의 집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피곤한 몇 달, 아니 몇 년이었죠. 폭풍 같은 나날을 겪은 지금 우리는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은 길 하나 소개할게요. 3시간의 기적 곁이라는 우아한 이름의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힐링 대신 적정 치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나와 우리 양쪽 모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3시간의 기적 곁은 20명 정도의 단체 혹은 직장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강연이 아닙니다. 우리 수십 년을 살아도 내 고민을 남이 표현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죠.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왕년의 딴지건강청 노매드, 그곳의 대표이자 한국의 저자 300인 중 한 사람인 뚜벅이 윤용인 씨. 아마 칼럼이나 책, 방송에서 접한 분도 많을 거예요. 바로 그 윤용인 씨가 직접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20명에 200만 원이니 좀 거한 회식비 수준이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만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몸이 쉬어야 하지만 몸만 쉬어서는 건강해지지 않고요. 우울증, 소진된 감정, 쌓인 분노, 지친 조직 생활, 떨어진 자존감, 이제쯤 마음이 좀 쉬워져야 됩니다. 기업과 단체를 위한 소규모 적정 치유학 3시간의 기적 곁. 지금 바로 포털에서 노매드를 검색하시고 윤용희 씨와 말씀 나눠보세요. 가장 시시한 코너 집착 분석입니다.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오늘의 제목은 수소수는 거꾸로 해도 수소수입니다. 내 생각에 약간 지나친 재치를 부린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요 지금. 이효리는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한자도 같아요. 수소수소수. 소스. 네, 그렇죠. 그 청와대에서 일하시던 분도 이런 그 누구요? 예, 기러기류 이름 있잖아요. 네네네. 우 X 우. 네,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이런 이름을 기러기류 이름이라고 부르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뭐 이런 거죠. 제가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뭐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내무실 책장에 있던 책을 다 읽은 게 나름대로 자랑이거든요. 많은 책이 있었나요? 그래도 한 사람 키만한 책장이니까요. 오, 네. 그래서 다 읽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뻔하죠. 뭐 그런 데 있는 책은 사실 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군대 밖에서는 구경해보지 못한 하지만 매우 유익했던 책이 2권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현대전의 실제라는 그 밀덕후의 그 필수교양 같은 책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소수? 아니요. 당신도 초인이 될 수 있다라는 오. 제가 아마 이 말씀 예전에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 다리가 4개인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연습을 하고 정신을 집중하면 다리 2개로만으로도 앉아있을 수 있죠. 네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마음을 집중하고 연습을 더 하면 다리 하나로도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줄어들 때마다 기하급수적인 어떤 수련이 필요한 거죠. 네. 여기에서 만약에 더 엄청난 수련을 하면 다리가 없이도? 그 마지막 하나의 다리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죠. 저 그거랑 되게 비슷한 이론 하나 예전에 들은 적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 본 TV 프로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88 올림픽 때였어요. 네. 그때 어떤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 그 마라톤 선수들의 기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서 실제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TV에서 네. 나가서. 근데 네.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m는 뭐 12초에 뛸 수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마라톤을 12초에 뛰면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짱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 100m를 뛰듯이 42초 19를 뛰면 된다. 자기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훈련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왔다고요? 네, TV에 나와서 진지하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어렸을 때. 아, 저런 식인가? 세상이란?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 책이 나온 지 네. 지금 꽤 됐을 텐데 네. 아직 아무도 초인이 된 사람은 없죠. 의자 없이 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홍콩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 나무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나무를 그 홍길동전에 나와요. 뛰어넘게 해요. 아, 그쵸. 네. 홍길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무가 엄청나게 커도 뛰어넘을 수 있다. 네. 왜냐면 조금씩 늘어나니까. 네. 근데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지점이 결국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뭐 트레스홀드가. 네.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의자 2개를 놓고 네. 한쪽에는 다리를 올리고 한쪽엔 머리를 올려요. 네. 네. 그러면 열심히 수련하면 이렇게 의자를 잡고 다리 쪽에 있는 의자를 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더 열심히 수련하면 그 나머지 하나의 의자 없이 그럼 뭐야? 공중에 누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짱이다.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 이 책을 군대 밖에서 찾을 수 없었던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요. 군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사실 열심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어쨌든 우리도 초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물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그 봉이 김선달 비슷한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네. 당신도 초인이 될 수 있다 해서 그 네 번째 다리 네 번째 다리의 오류. 일단 그 논리상으로는 그 지장이 없지만 뭔가 오류가 있죠. 이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빠밤. 당시에 카이스트 교수님이었던 고 전무식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빠밤. 돌아가신 분 성함을 가지고 놀리는 건 그렇지만 전무식? 예, 전무식 박사님이십니다. 아이 성함 굳이 놀릴 필요도 없네요. 네. 이름을 2번 읽으면. 네, 참 죄송스럽네요. 근데 이분께서 연구를 하시다가 네. 이런 걸 발견하십니다. 체내에서 단백질이 용해될 때 아하. 그 수화물 분자가 육각형 형태로 배열된다라는 네. 걸 발견을 하세요. 네.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전무식 박사님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단백질을 용해할 때 그 용해될 때 그 수화물이 육각형 모양이니까 우리가 육각형 물을 마시면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게 육각수군요. 네. 아. 이것이 이제 육각수 열풍의 시작이죠. 아. 네. 이게 진짜 열풍이었어요. 심지어는 가수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냉장고에서 육각수 만드는 장치가 붙어 맞아요. 나온 육각수 적이 있어요. 냉장고 이런 거. 홍보가 기가 막혀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연구가 없었으면. 근데 이게 수화물이 육각형 형태인 것과 육각수를 마시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 연구된 적도 없고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진짜 흥부가 기가 막힐 노릇이네. 근데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카이스트 아닙니까? 네.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시니까 그냥 그래? 건강에 좋은가 보지? 이러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육각수야말로 저도 음용하곤 했어요. 네. 건강엔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지금 밝혀지긴 했죠. 제 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좀 잘 사는 집에서는 다 육각수 냉장고 하나씩 있고 네. 네, 그랬죠. 육각수 신봉자들 아직도 많이들 계십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아직 살아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육각수 신봉자들에게 병이란 무엇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병이란 세포를 둘러싼 물에 육각고리가 깨지는 현상입니다.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탄소 나노 튜브 펼친 걸 뭐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치겠다. 그리고 음주나 흡연이나 스트레스를 통해서 물의 육각고리가 약하게 된 거죠. 약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리를 육각수를 다시. 예, 육각수를 마시거나 물에 육각고리를 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암, 당뇨, 각종 성인병,
이런 게 다 육각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점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좀 이런 좀 근거 없는 건강 상식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강 상식은 언제나 암, 당뇨, 성인병을 맞아요.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나이 든 사람 흔한 많이 질병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그 육각수 만병통치론 때문에 참 이게 한때는 정말 우리 사회에 시대를 풍미했죠. 이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아, 그럼 육각수는 해외에서는 전혀 안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었던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최초로 연구한 분은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그러시구나. 그런 거 알겠어요. 육각수 먹으면 살고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고. 한국식 과학. 네, 뭐 그런 거죠. K 사이언스. 근데 사실 근데 물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육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육각 구조로 이렇게 붙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보다 더 낮추면 그 모양 그대로 얼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얼음의 중간 단계가 육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실제로 시원한 물에 육각수가 많아서 건강에 좋다. 물 결정이 원래 육각형이죠. 예, 네. 그렇죠. 눈이 다 육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주장도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온에서도 육각수를 제조한다는 뭐 정체불명의 기술들. 네. 상온 육각수 기술 정말. 상온 핵융합 마냥. 네, 그 수도꼭지도 있었고 뭐 각종 뭐 육각수 제조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주장들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 진짜 그 받아서 육각형인지 확인하기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이미 없다고 결론이 날 때는 그렇게 물을 그렇게 보관했으니까 육각수가 다 없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나저나 우리 체온에서 수화물이 아닌 그냥 물이 육각형 결정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은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 왜냐하면 상온에서는 흩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육각수로 돼 있는 물을 마신다고 해도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그 육각수 신봉자들, 육각수리언들 이분들한테도 해결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타당한 반론이잖아요. 네. 어차피 몸에 들어가면 육각 결정이 다 풀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지난 2001년에 나왔습니다. 네, 2001년. 오랜 연구를 거쳤네요. 네, 아마 인용 횟수로만 치면 거의 뭐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 육박하는 굉장히 놀라운 책이 출간이 됩니다. 물론 이 인용이 논문에 인용된 건 아니고요. 세간에 예, 각종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인용이 되죠. 아직도 수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뭔지 알겠다. 예, 이 책의 한국어판에는 김주아 아나운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네. 아직도 그 과학 코너에 보듯이 네, 그렇습니다. 예. 묻혀 있는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책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이상한 책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이 뭐 당신도 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혈액형 뭐 그런. 네, 그렇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름답고 다정한 말을 하면 물이 아름답게 얼고 네. 나쁜 말을 하면 물이 못생기게 언다. 물은 모든 걸 알고 있고 기억력도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물이 생물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생물을 능가하죠. 왜냐하면 모든 생물을 다 이렇게 거치고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생물을 다 겪었던 신이네요, 신. 그렇습니다. 거의 신이죠. 이 책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의구심도 안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등불로 살고 계십니다. 역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그렇죠. 이런 좋은 일이니까요. 네.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도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몇몇 종교에서는 경전의 위치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몇몇 종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수련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네. 거의 경전의 지위죠. 물교인가요, 물교? 물신숭배. 이거 지금 서지는데. 이 책을 본 그 육각수리언들은
그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무릎을 탁 치죠. 네. 비록 온도가 올라가면 물 분자의 육각 구조가 풀릴 수는 있지만 물은 자신이 육각으로 뭉쳤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육각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육각 구조를 쉽게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뭐 코페르니쿠스 저 물은 모든 걸 기억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네. 지능이 높은 인간의 체내에 수분이 많은 게 과연 우연일지. 뭐 다른 동물들은 뭐 비슷할 텐데. 네, 그렇죠. 플라나리아 이런 건 물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육각수 이론하고 이 물 자설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쩌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죠. 육각수 이론이 그 임상에 적용되는 실용적인 분야라면 물 자아로는 그 원리를 서술하는. 네. 노벨상 줘야겠네. 여담이지만 비슷한 게 그 동종요법이라고 그렇죠. 있어요. 그 독일 쪽에서 되게 유행하는 건데 이게 기본이 뭐냐면 물에다가 네. 독을 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어떤 병이 생긴다면 그 병을 일으키는 요소를 타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방사능 낙진을 맞았으면 방사능을 그런 식이에요. 뭐 비소를 넣는다거나 뭐 아무튼 뭘 넣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내가 지금 넣은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을 때까지 희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성분이. 그럼 뭐예요, 그게? 물이 그걸 기억해요. 그 성분을 성분을 넣었던 것을 물이 기억해서 훨씬 완화된 상태로 우리가 그걸 마시거나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성분은 안 남아 있지만 면역력도 생기고. 네, 물의 기억력으로. 네. 그걸 실제로 유럽에서 써요. 그건 네, 동종요법이라고 학회도 있고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그 우리 저 한의학처럼 동양의 한의학처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물이 단순한 H2O가 아니라는 이론에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끌리는 거군요. 동서양이 공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봉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물 이론 중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 바로 요즘 핫한 수소수입니다. 그 요소수랑 다른 거죠. 그 디젤 엔진은 네, 물론입니다. 예, 분명히 다릅니다. 거꾸로 해도 수소수. 하야시 히데미치로라는 사람이 또 일본 사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90년대 수소수라는 걸 고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그러니까 이 하야시 히데미치로라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수소수 커뮤니티에서는 2007년에 오오타 시게오 교수가 교수.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출연합니다. 네. 일본 TV 뭐 이런 이상한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TV에도 나오고 작년에는 채널 A에도 나와서 수소수를 홍보했던 거 선보입니다. 네. 검색을 해보니까 효능과는 별도로 수소수 효과적으로 만드는 법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논문들이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쓴. 효능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효능이 있다 없다는 둘째치고. 이걸 잘 만드는 법. 네, 수소수 잘 만드는 법에 대한 진지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혈액형별 선수들 트레이닝하는 방법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네. 전제 자체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소수 잘 만드는 법이 있다는 건 이게 히트를 쳤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2014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수소수 관련 상품 시장 규모가 200억 엔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와, 2천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전 세계적으로는 6천억이란 말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그거나 할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늦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검색해보시면요. 엄청 많죠. 쇼핑몰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걸 판다고요? 쇼핑몰에서? 네. 수소수도 팔고 수소수 발생기도 팔고 휴대용 수소 발생기도 팔고 네. 수소수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범람이에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네, 이미 늦었습니다. 수소수 샘물, 수소수 화장품, 아주 그 끝도 없습니다. 무궁무진하죠. 네. 육각수 때가 여러모로 겹치는데. 이게 근데 뭐 네. 무슨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뭐가 수소수예요? 그러니까 뭘 수소수라고 부르나요? 육각수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육각수 때는 뭔가 이게 질병과 관련이 있는 거였잖아요. 수소수는 노화까지 해결해 줍니다. 한 발 더 나갔네. 네. 더더더 만병통치. 자, 그러니까 이 수소수를 이제 그 홍보를 하잖아요, 일본에서. 네. 수소수 홍보할 때 반드시 나오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르드샘,
이건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샘물. 치유의 샘물입니다. 예, 맞아요. 네. 각종 병을 앓는 천주교인이 연간 500만 명이 다녀갑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공인된 치유 사례는 통산 60명 내외입니다. 60명. 예.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만큼 모아놔서 치유되는 사람도 그 정도는 될 것 같긴 더 할 한데.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믿음이 부족한 경우죠. 나머지 네. 590만 400명은 아니죠. 연간 그 정도인데 통산이 60명이니까 연간이 500명인데 통산이 60명. 그렇죠. 어쨌든 기적의 샘물입니다. 늘 일어나는 기적, 해가 떠오르는 기적 같은 기적이죠. 그리고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 네. 이 샘물에서는 백혈병과 체르노빌 후유증 환자들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고, 네. 소문이죠. 예, 루르드 샘물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멕시코 토라데코의 물, 인도 나다나의 물, 이런 그 소문난 물 치료 명소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게 이런 샘물이 수소수라며 아하. 이 민간에 내려오는 기적의 만병통치. 네. 알고 보니 수소수였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육각수일 필요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수소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일단 활성산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활성산소는 인간이 호흡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산소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산소가 호흡 과정에서 전자를 잃으면서 산성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O2-. 화학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O2-나 아니면 과산화수소 네. H2O2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산소가 이제 반응성이 좋으니까 다른 세포들을 이제 손상시킨다는 것이 이제 활성산소 관련 이론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손상된다면 그건 곧 노화를 의미하고 그건 곧 암을 의미하고 여차저차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병과 예, 뭐.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항산화 산업이 큰 산업 분야로 자리 잡게 그렇죠. 되죠. 사실 그거는 거의 메이저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항산화 산업의 최신주자. 그게 바로 수소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소가 첨가된 물을 먹으면 반응성이 높은 산소랑 수소가 결합해서 안정적인 물이 된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중화시킬 수 있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수소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물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활성산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네. 몸 안에 네, 그런 근데 어쨌든 식이구나. 여기까지 논리는 괜찮지 않나요? 육각수보다 나았게 들려요. 네. 사실 그렇다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일단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된다라는 굉장히 고급 과학 지식을 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인데 그럼 수소수는 뭐냐? 그러니까요. 그냥 물하고 뭐가 다르냐? 네. 이거 자체가 정의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수소가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일단 확실하죠. 네. 네. 기본적으로는 물에 수소가 더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더 들어가 있느냐? 수소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수소수 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수리언 이것도. 네, 수소수리언들께서도 pH가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좀 그 학설이 갈려요. 일단 일각에서는 수소수라는 게 분자 단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H2O 아닙니까? 네.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렇죠. 건데 여기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더 있는 게 수소수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H4O를 검색해 보세요. H4O. H4O. 네. 그럼 수많은 수소수 관련 웹사이트들이 나옵니다. H4O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아니요.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요. 예. 아마 수소수 관련 사이트들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거 검색하셔도. 그러니까 제가 화학을 참 못하긴 합니다만 이런 물질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H2O2는 과산화수소, 네. H4O 그러니까 찾아봤습니다. 근데 일단 H4O는 이가의 양이온이고 pKa 값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pKa 값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pKa 값으로 마이너스 3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30이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증류수가 플러스 14고 황산이 마이너스 2, 염산이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엄청난 강산이라고 하네요. 네. 이거 먹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겠네요. 네, 있더라도 즉사할 거니? 있더라도 음용이 권장되지 않는 그런 물인 거죠. 참 재밌는 건 이제 H4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알카리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산성에 대한 거부감, 산성수에 대한 거부감과 실존하기 어려운 엄청난 산성 물질에 대한 숭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사이트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산성화된 물은 산성으로 쳐주기도 싫다 뭐 이런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러니까 H4론자들의 주장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각의 관점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혼용되고 있습니다. 네. 수소수와 H4O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진정한 수소수는 뭔가요? 그래서 수소수리연들이 주장하는 수소수는 일반적인 물에 네. 수소가 녹아 있는 일종의 수용액 같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수소 가스를 녹인다. 네. 탄산수에 탄산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수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물에 마그네슘을 담그면 물이 마그네슘하고 반응하면서 H2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물에 녹겠죠. 네. 물론 수소만 녹는 게 아니고 마그네슘도 섞이게 됩니다. 물에. 마그네슘 섞인 물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마그네슘 섞인 걸. 마그네슘 부족하면 이제 눈 떨리거든요. 네, 근데 네. 마그네슘은 그냥 영양제 같은 걸로도 먹기는 먹으니까. 네, 용량이 문제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수소도 먹어야겠다는 분들에게는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전기분해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해를 하면 이제 수소가 보글보글하면서 물에 녹는다는 거죠. 네. 원래 물에 있던 수소인데요, 그게. 네, 그러니까요. 그럼 뭐야? 그러면 산소는 다 나가고 수소만 남아서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서 하시겠죠. 실제로 그 수소의 어떤 그 함량 이런 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수소가 보글보글하면 이게 반응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수소수를 만드는 캡슐을 투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캡슐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못 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네. 사람이 못 먹는 수소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왜?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 방법들이 그냥 수소수 만드는 법으로 간판만 바꿔가지고 재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수소가 어차피 물에 있던 수소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소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수소수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물에 수소를 넣기 위해서 다른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 와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이제 고압의 수소를 이제 탄산수 만드는 거랑 네, 똑같은 네, 거죠. 네. 고압의 가스를 수소를 그냥 녹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이고요. 네. 아, 그랬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활성산소는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는 이상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끝없이 산소호흡을 하면서도 이런 그 맹독의 활성산소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도 90살, 100살까지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수소수를 먹은 거예요. 네. 아니면 수소수를 먹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세 배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신체인 거죠. 200살, 300살 살 수 있는데. 네. 아.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택없이 일찍 죽는 네.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게 활성산소를 잡아준다고. 네, 네. 항산화 효과 뭐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활성산소가 면역이나 체내 항균 작용에 중요한 그 요소라고 합니다. 역할도 한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균을 그 우리 세포들이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죽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활성산소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거죠. 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약 같은 것도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소수까지 먹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성산소가 유해하다고 치고 네. 그럼 과연 수소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네, 그 부분이 또 이제 우리가 고찰해야 될. 네, 그렇죠. 일단 수소가 섞인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수소가 세포까지 가서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게 미토콘드리아 아닙니까? 네. 그 수소가 우리 몸의 곳곳에 퍼져가지고 미토콘드리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랑 결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밝힐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밝힐 생각이 의지도 들어요.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수소 가스는 너무나 쉽게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목구멍을 못 넘어갈 거예요. 네, 제 그렇죠. 생각에는. 장이나 혈관에서 작용을 한다고 치면 네. 활성산소는 굉장히 말 그대로 활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용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장이나 어떤 혈관에서는. 결론적으로 수소수는 일단 개념부터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왜 건강에 좋다는 말이 나왔는지부터가 좀 의심스럽고 육각수보다 더 우스해 보이는. 활성산소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소라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것 같은 것으로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수소수는 만병통치라는 걸로 금세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압으로 이제 탄산수 만들듯이 수소수를 만들잖아요. 고압의 수소로. 네. 근데 시중에 판매되는 수소수가 이제 탄산수는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병을 따면 그 탄산가스가 쫙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수소수가 폭발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걸로 봐서 수소 함량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수소를 먹으면 안 돼요, 가스를?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나요? 그 풍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나? 아니, 요즘 수소- 수소풍선을 안 씁니다. 요즘 헬륨을 위험하니까. 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수소수 요법의 유일한 장점 하나 딱 있잖아요. 어쨌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다. 물을 그 점을 마시게 제거하면 되죠. 안 되죠. 수소가스를 마셔서. 아, 물은 몸에 좋은 거니까. 예,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수소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 학원인데 효과가 없으면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학원비를 돌려드립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뭐 스캔들 아닌 거지 뭐. 하루에 2시간 이상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1분이라도 모자라면 탈락하게 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탈락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느낌으로 수소수로의 효과를 봐야 돼요. 뭐 하루에 얼마 이상을 몇 개월 이상 끊임없이 복용하면 네. 이렇게 될 것이다. 뭐지, 마시고 나서 절대 트림을 해서는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는 거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걸로 예전에 미원 있지 않습니까? 네. MSG 조미료를 만들죠. 미원에 핵산이 들어갔다. 그렇죠. 핵산 조미료를 많이 썼었어요. 네, 그래서 핵산이 뭐 DNA, RNA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네. 뭐 미원제 퍼먹는 우리 아이의 뭐 두뇌 건강을 위해 미원을 숟가락째 퍼먹는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원이 그러니까 예전에 알려진 것처럼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그렇게 퍼먹을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미운만 먹으면 맛도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어디 넣어야 맛있지.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고핵산 식단 이런 게 소개가 된 게 있었거든요. 네. 이런 근데 채널A 얘기도 아까 하셨지만 진짜 네. 요새 그런 건강 프로그램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말도 안 그래요. 되는 아무 말.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채널도 많잖아요. 집안에 환자가 있는 사람이 채널을 계속 돌리다 보면 그런 것만 찾아보게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의사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의사 말 잘 듣는 분들도 그런 채널에는 이렇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핵산 관련된 것도 요즘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게 쉽게 없어지는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인과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략돼 있으니까 이게 얼핏 맞는 말 같은 그 네 번째 다리의 오류 이런 게 발견되는 사례라고 발견되는 사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소수는 사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네.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종편의 건강 채널, 종이신문 이런 데를 통해서 말하자면 유포되는 이런 미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요새 약간 SNS에 보면 엄마나 혹은 아빠가 이걸 사와서 미치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건강이 항상 좀 안 좋으니까 네. 좀 피로도 많이 심하고 그 페이스북에 가끔 그런 얘기 올려요. 그럼 몇 분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중 한 분은 허인회 씨의 책을 읽어봐라. 허인회 씨의 책을 허연회.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픈 거다. 고허연회 씨. 예, 근데 고허연회 씨고 그분이 그 자기의 이론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제 명을 못 사시고 치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웃을 일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신봉하시고 저한테 그거를 추천하고. 추천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그런 데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수 같은 것도 사실 육각수도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종교예요. 이거는 그냥. 네.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육각수를 진짜 여전히 믿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그게 먹었는데 어쩌다가 몸의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그러면 이제 그거 효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가 뉴스공장 제가 하잖아요. 네네네. 이모저는 뉴스공장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평면지구론 우리 방송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구평평론. 네.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온일 박사의 이론. 네, 오늘 박사는 또 번복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건 농담이라고 이제 번복을 했는데 네. 진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근데 굉장히 많은 항의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소수자의 생각을 무시하지 마라. 평면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소수자의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네, 이건 소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소수자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항상 상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예. 또 모르죠. 수소수가 진짜 건강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수소수가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뉴스공장 나가서 수소수 얘기를 하잖아요. 네. 큰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홈쇼핑에까지 팔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걸 진짜 만들어가지고 그런 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국내 기술 개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사도 뜨고 있는데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평평한 지구로는 적어도 이거 그 평평한 지구본을 팔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네. 평평하게 만들어도 그게 뭐 그냥 지도를 팔잖아요. 지도라고 생각하지. 그게 진짜 이게 지구의 모습이야라고 하진 않으니까. 와 진짜 이거 엄청난 형용 모순이네요. 평평한 지구본이라니. 지구본. 지구란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거 뭐 소재를 못 써서 슬프다는 게 아니고 네. 예, 정말 재밌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뉴스공장 같은 메이저에서 가서 했다가는 그분들 PD랑 우리 총수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진짜 가능한 이야기. 예,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진지하게 믿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어요. 네. 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과일값 같은 거 조금이라도 속인 거 같으면 정말 막 화내고 막 열받고 막 네가 나를 무시하고 막 이러면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는 믿죠? 이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진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이제 과학이 이제 우리가 교양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필수 교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고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면 이런 것의 맹점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만 생각을 해도. 사실 늘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요. 것들이 예. 근데 그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새벽에 하는 그 미라클 워터 광고 많이 봤거든요. 아 그걸 실제로 광고를 하는군요. 그분은 나중에 가짜임이 판명된 목사예요.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하는 목사님인데 네. 참 인상이 안 좋습니다. 그 양반이 새벽 한 5시쯤 나와가지고 미라클 워터라는 게 거의 뭐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물이 들어있는 시험 같은 봉지예요. 봉지에 팔아요? 예, 이걸 파는 게 아니야 근데 줘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이 밑에 전화 이 21800에 어쩌고 하는 미국 거기 네네네. 전화번호를 걸면 이 미라클 워터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익 모델은 뭐예요? 그걸 수익 모델을 저 전화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전화를 막상 걸면 미라클 워터는 공짜로 주지만 대신에 뭘 해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거에 혹해서 전화를 거는 사람이면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럴 수 있죠. 네. 저 미라클 워터가 갖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호구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호구.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규모의 그 교회 부흥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라클 워터를 통해서 이제 자기 팬베이스, 자기 그 소비자층을 확대하는 이건 정말 이게 뭐 그냥 물인데 뭐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대성비가 더 많이 들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25신가 뭐 60미니신가 있잖아요, 미국에. 네네네. 네, 거기서 무전기를 귀에다 꽂고 거짓으로 병을 치료해주게 들켰어요. 완전히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뒀다가
놀랍게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건 뭐 저기 함정이었다 어쩌고 하면서 또 통해요. 진짜. 또 사람들이 한 번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니까.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안 들이면 네. 우리 거기 지금 어디 가서 계속 태극기 흔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돼요. 예, 그것도 종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한 것도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엄청난 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시험관 같은 거 흔들고 있고, 막 이렇게 현미경 들여다보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맞아요. 속을- 네. 마음 먹고 한 번 하면은 진짜 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이런 얘기 딱 해놓고 우리가 이건 진짜예요 하고 막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믿을 만든 거예요. 산수수는 막 상당히 이성적인 많은 분들이 저 사기꾼들이라고 하겠지만 네. 네, 아주 일부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구입하실 거라고 하지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헬륨수는 진짜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저희 바뀌는 기적. 청취자분들을 믿습니다. 네. 저희를 믿어주실 거라고. 아, 재밌었어요 오늘. 네. 네,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유익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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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아, 역시 오래 기다린 만큼 제가 언젠간 한번 웃겨야 될 줄 알았어요. 오늘의 결론은 그거네. 그 물은 역시 깨끗한 물이 좋습니다. 네, 수소고 그렇죠. 뭐고 다 나발이고 필요 없고요. 그냥 깨끗한 물. 물은 그냥 H2O고요. 지능이 네.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없죠. 네, 그리고 뭐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물이 기억하는 그런 거 없고요. 네. 단지 중요한 거는 이제 깨끗한 물 마시고 여름에 콜레라 같은 거 안 걸리시게 진짜 조심만 깨끗한 물을 하시면. 먹으면 돼요. 네. 그거 물은- 제일 좋죠. 물은 그냥 H2O고 거기에 뭐가 섞여 있느냐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예. 네. 아,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우리 혹시라도 그 홈쇼핑에서 수소수? 예, 거꾸로 해도 수소수. 예, 거꾸로도 수소수. 수소수. 한자도 같습니다. 뭔가 발음이 어려워요. 수소수.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 제가- 조홍철 시키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나 파토님이나 약간 시옷 발음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있어요. 예. 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수소수. 발음하기 어려워서 사기 어려운. 아하, 수소수 주세요. 참.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아, 참. 네,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는 시리즈를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오에 빠져서 돈과 시간과 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육각수에 수소를 넣으면 와. 그게 우리가 할 사업이네. 수소 육각수. 육각수. 와. 수소 육각수. 육각수 소수. 육각수. 수소 육각수? 수소 육각수. 육각수. 짱이다. 네. 네, 좋네요. 네,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려. 아, 그럼요. 가능하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더 생각이 나지만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활성산소를 육각 틀에 가둔 뒤에 우와. 아, 예, 저기 베이스가 되는 물은 해양 심층수로. 무한단물. 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뭐 공지할 거 혹시 있나요? 아까 그 얘기는 드렸죠. 4월 17일 날 네. 월요일 날 네, 네, 7시 벙커에서 오정근 박사님의 오정근 박사님의 네, 중력파, 네. 포복절도 중력파 강의. 이거 좋다. 이분이 그 개그맨이 아니고요. 중력파 논문에 이름을 올리신 네. 네, 연구원이세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보세요. 믿으셔도 좋고요. 아, 그거 좋네요. 포복절도 중력파. 아,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PPT 만들잖아요, 제가. 네. 네, 그럼 저희 SPBC 뉴스룸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의 모체인 JTBC 뉴스룸이 요즘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잘 되길 바라고. 잘 네. 버틸 겁니다. 혹시라도 잘 못 버텨서 저희가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손석희 선생님 화이팅.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